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기어 올랐다. 한유진은 반사적으로 몸을 떨며 눈을 떴다. 마지막 기억은 늦은 밤 합동참모본부의 지하 벙커에서 적국의 잠수함 이동 경로를 분석하던 중 울린 날카로운 경보음과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린 콘크리트 잔해였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벙커의 차가운 회색 벽이 아니었다. 거대하고 화려한 샹들리에가 희미한 촛불을 받아 빛나고 있었고 낯선 귀족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 자신은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운 수백 개의 진주가 박힌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혼란은 짧았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군사전략 분석가였다. 감정에 휘둘리기보다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녀는 거울처럼 반짝이는 은쟁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은발에 가까운 백금발 창백한 피부, 그리고 공포와 절망이 뒤섞인 연보라색 눈동자. 이 얼굴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이 얼굴은 그녀가 과로로 지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잠시 읽었던 삼류 로맨스 소설 북부의 강철 장미 속 비운의 악녀 엘라라 베리드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소설 속 가장 비극적인 장면의 한복판 바로 그녀의 결혼식이었다. 그녀의 시선이 제단 끝에 서 있는 남자에게로 향했다. 칠흑 같은 머리카락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짙은 남색 눈동자. 그는 제국의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가장 무자비한 검 북부의 사령관이자 빙하의 전쟁신이라 불리는 공작 켈렌 아르젠이었다. 그는 정적이자 제국의 암적인 존재인 베리드 가문에서 보낸 이 정략 결혼의 신부를 노골적인 경멸로 바라보고 있었다. 결혼식장은 신성한 맹세의 장소가 아니라 차가운 저기가 소용돌이치는 정치적 처형대와도 같았다. 주례가 무미건조하게 서약을 읊었지만 두 사람의 대답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냉랭했다. 엘라라, 아니 이제 한유진이 된 그녀는 이 상황이 얼마나 끔찍한지 정확히 기억해냈다. 소설 속에서 원본 엘라라는 오늘 밤 아버지 베리드 백작의 명령에 따라 남편 켈렌의 와인잔에 맹독을 탈 예정이었다. 그녀는 이 결혼이 자신을 구원해줄 마지막 기회라 믿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의 야망을 위한 일회용 장기말에 불과했다. 그녀의 어설픈 시도는 즉시 발각되었고 켈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녀의 목을 베었다. 그녀의 죽음은 서막에 불과했다. 켈렌은 이를 빌미로 수도에 남아있던 베리드 가문의 잔당과 그 하수인들을 피해 숙청으로 몰아넣었다. 북부는 안정을 되찾는 듯 보였지만 이 사건은 황제와 켈렌 사이의 불신을 심화시켰고 결국 제국은 내부 분열로 인해 국경 너머의 적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한유진은 자신이 그 모든 비극의 방가쇠가 될 운명에 처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지만 두뇌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전략가였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언제나 활로를 찾는 것이 그녀의 일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연회장으로 이동하는 동안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켈렌 역시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살얼음판 같은 침묵이 흘렀다. 연회장에 모인 북부의 귀족들과 장교들은 노골적인 적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령관이 원수의 딸과 결혼하는 굴욕적인 광경을 목도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엘라라가 독사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이 모든 시선과 압박을 견뎌내며 조용히 상황을 분석했다. 베리드 가문이 심어둔 첩자는 분명 이 연회장 어딘가에서 그녀의 임무 수행을 감시하고 있을 터였다. 켈렌은 그녀를 테이블 끝에 앉혀두고는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부하 장교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의 태도는 명백했다. 그녀는 공작 부인이 아니라 감시 대상인 포로였다. 엘라라는 억지로 마른 빵 조각을 씹으며 생각에 잠겼다.
원작에서 엘라라는 왜 그토록 쉽게 발각되었는가? 그녀는 사랑의 굶주린 어리석은 여자였고 아버지의 명령에 맹목적으로 따랐다. 하지만 자신은 한유진이다. 그녀는 독살 따위의 어설픈 수단이 이 얼음 같은 남자에게 통할 리 없음을 알았다. 오히려 그것은 그가 기다리던 함정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패를 냉정하게 계산했다. 현재 그녀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남편의 경멸 부하들의 적에 그리고 아버지의 위험한 명령. 하지만 그녀에게는 누구도 갖지 못한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 바로 이 세계가 소설이라는 사실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의 흐름을 알고 있다는 정보였다. 그녀는 이 지식을 활용해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이 썩어가는 제국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첫 번째 단계는 오늘 밤 이 치명적인 신방에서 살아남는 것이었다. 연회가 지루하게 이어지는 동안 한 시녀가 그녀에게 다가와 작은 상자를 건넸다. 부인을 위해 아버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신 것입니다. 시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눈빛은 의미심장했다. 엘라라는 상자를 열지 않고도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 수 있었다. 검은 눈물이라 불리는 즉효성이지만 흔적이 남는 끔찍한 독약이었다. 그녀는 시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필요 없다. 가져가거라. 시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엘라라의 얼음장 같은 시선에 눌려 조용히 물러났다. 이 작은 반항은 즉시 켈렌의 주의를 끌었다. 그는 멀리서 대화를 나누는 척하면서도 줄곧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독약이 든 상자를 거부하는 순간 그의 짙은 남색 눈동자의 순간적인 의아함이 스쳤다. 그는 그녀가 당연히 무언가 수작을 부릴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다. 그녀는 겁에 질려 있지도 복종적이지도 않았다. 그저 지독히도 침착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관망하고 있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자신과 상관없다는 듯이 연회가 파하고 마침내 신방으로 안내되었을 때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방 안은 거대했지만 벽난로의 불빛 외에는 거의 조명이 없어 으스스했다. 켈렌은 방 한가운데 서서 갑옷의 버클을 풀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에게 등을 돌린 채였다. 내 아비가 무슨 명령을 내렸는지 안다. 그의 목소리는 방 안의 공기만큼이나 차가웠다. 시도하는 순간 너와 네 가문은 이 북부의 눈보라 속 먼지로 사라질 것이다. 그것은 협박이자 선고였다. 엘라라는 무거운 드레스 자락을 밟지 않으려 애쓰며 그에게서 몇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지금 이 순간의 대처가 그녀의 생사를 결정할 것이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가 단지 독잔을 건네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령관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침착했다. 그녀는 공장님 대신 의도적으로 사령관님이라는 직함을 사용했다. 이는 그들의 관계가 사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공적인 적대관계임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그녀가 그의 지위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켈렌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손은 허리에 찬 장검의 손잡이 위에 놓여 있었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며 그녀를 꿰뚫어 보려 했다. 그럼 무엇이지 자비라도 구걸하러 왔나?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그는 이 가련한 여자가 눈물로 목숨을 구걸하거나 혹은 최후의 발악으로 독을 사용하리라 예상했다. 원작의 엘라라가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그는 지금 전혀 다른 상대를 마주하고 있었다. 저는 거래를 하러 왔습니다. 엘라라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당신은 아버지를 증오하고 아버지는 당신의 군사력을 탐내죠. 저는 그 사이에서 버려진 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버려진 말에게도 쓸모는 있는 법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테이블 위에 놓인 은쟁반과 와인병을 가리켰다. 제가 당신을 독살하려 했다면 이 방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기회는 많았습니다. 하지만 전 그러지 않았죠. 그녀는 와인병을 들어 자신의 잔에 먼저 따랐다. 그리고 그 잔을 망설임 없이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보시다시피 독은 없습니다.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켈렌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그녀는 그의 심리를 자극해야 했다. 당신은 아버지가 저를 이용해 당신을 해치려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당신 손에 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을 아내를 죽인 야만적인 살인자로 몰아붙이고 황제에게 당신을 칠 완벽한 명분을 제공해 줄 테니까요. 켈렌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이것은 그가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말을 즉시 믿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논리에는 빈틈이 없었다. 베리드 백작의 교활함을 생각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그가 그녀를 죽인다면 그는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고 북부의 궁원 역시 흔들릴 수 있었다. 그녀를 살려둔다면 그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자 베리드 가문의 첩자가 될 터였다. 그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것이다. 엘라라는 그의 혼란을 놓치지 않았다. 저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사령관님. 그리고 당신 또한 이 북부 전선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겠죠. 그녀는 자신의 머리에 꽂힌 날카로운 은제 비녀를 뽑아 들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자신의 손바닥에 그어 붉은 피를 내보였다. 켈렌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엘라라는 피가 흐르는 손을 그에게 내밀었다. 이것은 맹세입니다. 저는 베리드 가문의 딸이 아니라 당신의 부하로서 이곳에 있겠습니다. 제게는 정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준비한 모든 계획, 그리고 북부 내부에 심어둔 첩자들의 명단까지. 방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벽난로의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켈렌은 피가 흐르는 그녀의 손과 두려움 대신 결의에 찬 그녀의 연보라색 눈동자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는 수많은 전장을 겪었지만 이런 종류의談判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살아남을 권리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거래를 제안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 동맹을 제안한 것이었다. 네가 가진 정보의 가치가 내 목숨값보다 크다고 장담할 수 있나? 켈렌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 노골적인 사리는 조금 옅어져 있었다. 만약 네 정보가 거짓이거나 쓸모없다면 나는 내 손으로 직접 네 심장을 꿰뚫을 것이다. 제 정보가 쓸모없다면 그땐 기꺼이 당신의 검을 받겠습니다. 엘라라는 피로 얼룩진 손바닥을 꽉 쥐었다.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하지만 만약 제 정보가 당신의 북부를 구하고 당신의 적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 대가로 이곳에서의 생존과 공작 부인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최소한의 안전을 요구합니다. 켈렌은 긴 시간 동안 그녀를 응시했다. 그는 그녀의 모든 표정과 숨소리 하나하나를 분석하려는 듯했다. 마침내 그는 허리에서 검을 뽑아드는 대신 근처의 의자에 무심하게 걸터 앉았다. 좋다. 말해봐라. 그는 턱짓으로 그녀에게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네가 안다는 그 계획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부하들 중에 숨어있는 그 쥐새끼가 누구인지. 엘라라는 자신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손바닥의 피를 드레스 자락에 아무렇게나 닦아냈다. 화려한 순백의 실크가 붉은 피로 더럽혀졌지만 지금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유진의 기억과
엘라라의 지식을 총동원하여 원작 소설의 첫 번째 주요 사건이었던 제3 보급창고 습격 사건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야만족의 습격이 아니라 내부의 배신자가 적과 내통하여 벌인 치밀한 파괴 공작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배신자의 이름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북부로 향하는 여정은 그 자체로 형벌과도 같았다. 수도의 화려하지만 부패한 온기를 벗어난 마차는 거칠고 황량한 설원을 며칠 밤낮으로 달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끝없는 백색과 검은색의 암석분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세차게 몰아치는 눈보라가 유일했다. 엘라라는 이 혹독한 환경이 자신이 처한 상황과 놀랍도록 닮아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 세계의 룰을 아는 이방인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적의 소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인질이기도 했다. 그녀가 원작에서 읽었던 북부는 제국의 방패였지만 그 이면은 버림받은 자들의 땅이었다. 마침내 그들이 도착한 곳은 아르젠티스라 불리는 거대한 요새였다. 산맥을 통째로 깎아 만든 듯한 성벽은 인간의 기술이 아닌 거인의 작품처럼 보였다. 성벽은 수백 년간 쌓인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푸른빛을 띠고 있었고 그 위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병사들이 검은 강철 갑옷을 입고 경계를 서고 있었다. 이곳이 바로 켈렌 아르젠의 왕국이자 제국의 가장 강력하고 고독한 보루였다. 요새에 들어서는 순간 엘라라는 공기 중에 감도는 쇠와 피 그리고 뼛속까지 스미는 한기를 느꼈다. 요새 내부의 분위기는 결혼식장보다 더 노골적으로 적대적이었다. 병사들과 하인들은 그녀의 화려한 드레스와 창백한 얼굴을 경멸과 불신이 뒤섞인 눈으로 쳐다봤다. 그들에게 그녀는 공작 부인이 아니라 자신들의 동료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사령관의 등을 노리는 베리드 가문의 독사일 뿐이었다. 켈렌은 이런 분위기를 제지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그는 단 한 명의 시녀만을 대동한 채 그녀를 요새의 가장 후미지고 낡은 서쪽 탑으로 안내했다. 그곳은 중앙 사령탑과 가장 멀리 떨어진 사실상 유배지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당신의 안전을 위한 조치요. 켈렌은 탑의 육중한 철문 앞에서 짧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조차 실려있지 않았다. 이곳에서 내 허락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소. 식사는 하루 2번 제공될 것이고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감시병에게 전하시오. 물론 들어줄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그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돌아섰다. 그의 검은 망토가 차가운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엘라라는 자신이 완벽하게 고립되었음을 깨달았다. 방 안은 넓었지만 텅 비어 있었고 벽난로에는 불씨조차 없었다. 하지만 한유진은 절망 대신 분석을 택했다. 그녀는 전장에서 고립된 분석관이었고 고립은 곧 방해받지 않는 관찰의 시간을 의미했다. 그녀는 탑의 작은 창문을 통해 요새의 일상을 내려다보기 시작했다. 아르젠티스는 거대한 군사 기계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경비병들의 교대 시간, 순찰 경로, 그리고 훈련 일정을 꼼꼼히 기록했다. 그녀의 방에 배정된 늙은 시녀는 귀머거리에 벙거리 행세를 했지만 엘라라는 그녀가 사실 켈렌이 심어둔 감시자임을 눈치챘다. 엘라라는 일부러 그녀 앞에서 혼잣말을 하거나 불평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무해함을 연기했다. 며칠이 지나자 그녀는 요새의 표면적인 질서 이면에 숨겨진 심각한 균열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보급 문제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보급 창고는 항상 분주했지만 그곳을 드나드는 마차의 수와 병사들의 수에 비해 반입되는 물자의 양이 터무니없이 적었다. 또한 병사들이 배급받는 빵은 푸석했고 그들의 동계 장비는 낡고 해져 있었다. 수도에서 보낸 최신 방한 장비는 소수 장교들의 몫이었고 일선 병사들은 남부지방의 기준에 맞춰진 얇은 외투로 혹한을 견디고 있었다. 그녀는
감시병에게 산책을 허락해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했다. 처음에는 무시당했지만 그녀가 공작 부인의 건강 악화는 사령관님의 정치적 입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교묘한 협박을 전한 후에야 그녀는 하루에 1시간 탑 앞에 작은 안뜰을 걷는 것을 허락받았다. 물론 중무장한 병사 2명의 감시 해서였다. 엘라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안뜰을 걸으며 일부러 병사들이 모여있는 식당 근처를 지나쳤다. 그리고 그들의 불평을 귀담아 들었다. 병사들의 사기는 최악이었다. 그들은 썩은 감자와 밀기울 섞인 빵에 대해 불평했고 몇 달째 급료가 밀리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더 심각한 것은 불신이었다. 북부 출신 병사들은 수도에서 파견된 장교들을 베리드 백작의 첩자라 의심했고 수도 출신 장교들은 거친 북부인들을 통제불능의 야만인 취급했다. 병사들은 국경 너머의 적보다 내부의 배신자를 더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러다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아니면 등 뒤에서 칼 맞아 죽거나. 한 병사의 냉소적인 한탄이 엘라라의 귀에 박혔다. 부패의 증거는 명확했다. 엘라라는 자신의 방에 기본적인 필기구와 책 몇 권을 요청했다. 그녀의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온 사람은 요새 재정을 담당하는 집사 마커스였다. 그는 비굴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녀의 요청에 예산 부족을 핑계대며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엘라라는 그의 손가락에 낀 이곳 북부에서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값비싼 남부지방의 루비 반지를 놓치지 않았다. 또한 그의 회계 장부는 조잡하게 조작된 흔적이 역력했다. 그는 공작 부인을 얕보고 있었고 자신이 저지르는 횡령을 숨길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엘라라는 탑으로 돌아와 차가운 돌바닥에 앉아 모든 정보를 조합했다. 그림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켈레는 체계적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그의 보급품은 중간에서 빼돌려지고 저급품으로 대체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닌 군사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파괴 공작이었다. 그의 재정은 내부의 쥐새끼들에 의해 갉아먹히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병사들은 굶주림과 불신 속에서 서로를 의심하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가 신방에서 말했던 제3보급창고 문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이제야 그녀는 켈렌의 그 지독한 냉정함과 고립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우고 있었다. 하나는 국경 너머의 야만족 부족 연합이었고 다른 하나는 바로 자신의 성벽 안에 도살인 교활한 배신자들이었다. 그는 수도에서 온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북부의 부하들을 완전히 신뢰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다. 그는 문자 그대로 외로운 늑대처럼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었다. 엘라라는 자신이 그에게 준 정보가 그의 의심을 약간 덜어주었을지는 몰라도 완전한 신뢰를 얻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베리드 가문의 딸로 보고 있으며 그녀가 더 큰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 작은 정보를 던져준 것일 수도 있다고 의심할 터였다. 그녀에게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가 필요했다. 그녀는 요새의 가장 취약한 고리, 즉 식량 보급 체계의 허점을 이용한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아르젠티스에 도착한 지 열흘째 되던 날,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북부에서 눈의 무덤이라 불리는 거대한 폭풍설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요새는 순식간에 외부 세계와 단절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요새의 두 번째 식량 창고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다는 비명소리가 눈보라를 뚫고 울려 퍼졌다. 병사들의 공포에 질린 외침 속에서 엘라라는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다. 이것은 그녀가 기다리던 무대였고 동시에 그녀의 목숨을 건 첫 번째 도박의 시작이었다. 요새를 집어삼킬 듯한 눈보라의 울부짖음 사이로 절박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제2 식량 창고의 화제였다. 그 소식은 가뜩이나 얼어붙은 병사들의 사기에 치명타를 날렸다. 그것은 단순한 식량 창고가 아니었다. 혹독한 겨울을 나기 위한 마지막 비상 식량 소금에 절인 고기와 말린 과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밀가루가 보관된 곳이었다. 이제 그것들은 검은 영이 기둥이 되어 눈보라 속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중앙사령부의 작전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건 재앙이다. 사령관님 남은 식량으로는 일주일을 버티기 힘듭니다. 재정을 담당하는 집사 마커스가 창백한 얼굴로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연기된 공포가 실려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저주받은 폭풍 때문입니다. 관리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자신의 책임을 천재지변으로 돌리려 애썼다. 다른 장교들 역시 동요했다. 병사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폭동이 일어날 기세입니다. 수도와의 연락도 끊겼는데 우리는 고립되어 굶어 죽을 것입니다. 분노와 절망이 차가운 공기 중에 퍼져나갔다. 켈레는 주먹을 꽉 쥔 채 지도 위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하고 냉혹했다. 그는 이것이 사고가 아님을 알았다. 이것은 완벽하게 계획된 파괴 공작이었다. 최악의 폭풍설이 몰아치는 날, 외부의 지원이 완벽하게 차단된 타이밍에 요새의 생명줄을 끊어버린 것이다. 그는 내부의 적이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패닉에 빠진 장교들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서로를 탓하거나 불가능한 지원을 요청할 뿐이었다. 그때였다. 탑에 갇혀있던 엘라라가 거칠게 문을 두드렸다. 그녀 역시 창밖으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았다. 그녀는 자신을 지키는 감시병에게 소리쳤다. 당장 사령관께 전해 지금 즉시 나를 부르지 않으면 3일 안에 하얀 늑대들이 성벽을 넘을 거라고. 하얀 늑대들은 국경 너머의 가장 호전적이고 교활한 야만 부족의 이름이었다. 그들의 방식은 언제나 이랬어. 내부 혼란 고립, 그리고 폭풍을 이용한 기습. 내가 그들의 전술을 알고 있다고 전해. 감시병은 이 오만하고 낯선 여자의 말에 망설였지만 하얀 늑대들이라는 구체적인 이름과 그녀의 절박하면서도 확신에 찬 태도에 압도당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작전실로 달려가 엘라라의 말을 그대로 전했다. 혼란에 빠진 장교들은 여자가 미쳤다고 수군거렸지만 켈렌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가 신방에서 말했던 정보가 이것이었을까? 데려와. 그의 짧은 명령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잠시 후 얇은 실내복 차림에 엘라라가 작전실로 들어섰다. 혹한의 날씨에도 그녀의 뺨은 긴장감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그녀는 장교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나 마커스의 당황한 표정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켈렌 앞에 거대한 지도로 걸어갔다. 이것은 연쇄 공격입니다, 사령관님.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방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단호했다. 화재는 내부 사기를 꺾기 위한 신호탄입니다. 폭풍설은 당신을 고립시키기 위한 자연의 방패죠. 그리고 진짜 공격은 우리가 굶주림과 추위로 무너지기 시작할 때 바로 이 폭풍 속에서 시작될 겁니다. 건방진 한 늙은 장교가 소리쳤다. 계집이 감히 전쟁을 논하다니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시오. 하지만 엘라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켈렌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패닉은 내부 배신자가 노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지금 당장 공포를 통제하지 못하면 우린 적의 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혼란에 의해 무너질 겁니다. 켈렌은 그녀를 뚫어져라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아닌 마치 복잡한 체스판을 읽어내는 듯한 냉철한 분석의 빛이 감돌고 있었다. 해결책은 그가 물었다. 엘라라는 심호흡을 했다. 지금부터가 진짜였다. 첫째 남은
식량의 통제권을 사령관님 직속 최정예 부대에게 넘기십시오. 마커스 집사님을 포함해 그 누구도 사령관님의 허락 없이는 밀 한 톨 만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마커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둘째 즉시 차등 배급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녀는 현대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머릿속에 그리며 설명했다. 성벽을 지키는 경계병력과 정찰조는 A급 배급을 받습니다. 대장간이나 마구간의 지원 인력은 B급 부상병과 비필수 인력은 C급입니다. 이것은 불공평해 보일 수 있으나 요새의 생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셋째 사냥조를 조직해야 합니다. 그녀의 말에 장교들이 다시 술렁였다. 이런 눈보라 속에서 사냥이라니 자살 행위요. 엘라라가 그들의 말을 잘랐다. 장교님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이런 폭풍 속에서는 동물들도 예측 가능한 경로로 이동하며 바람을 피할 은신처를 찾습니다. 그녀는 지도의 특정 협곡과 숲지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곳, 그리고 이곳입니다. 요새의 지형도를 분석했습니다. 대규모 인원이 아니라 가장 경험 많은 사냥꾼 출신 병사들로 소규모 정예조를 꾸려 이 지점들을 공략해야 합니다. 작전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장교들은 그녀의 계획이 너무나도 대담하고 동시에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 충격을 받았다. 마커스가 격렬하게 반대했다. 말도 안 됩니다. 차등 배급이라니요. 병사들이 당장 폭동을 일으킬 겁니다. 저 여자는 우리 모두를 죽이려는 베리드의 첩자입니다. 그는 엘라라를 손가락질하며 비난했다. 엘라라는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폭동은 어차피 3일 뒤 식량이 완전히 바닥나면 일어날 겁니다. 제 계획은 우리에게 최소 2주의 시간을 벌어줄 겁니다. 어떤 폭동을 감수하실지는 사령관님께서 선택하십시오. 모든 시선이 켈렌에게 향했다. 그는 일생일대의 도박 앞에 서 있었다. 이 낯선 아내의 말을 믿고 요새 전체의 운명을 걸 것인가, 아니면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다가 모두 함께 굶어 죽을 것인가. 그는 그녀의 연보라색 눈동자에서 자신과 닮은 종류의 냉혹한 결단력을 보았다. 좋다. 켈렌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시행한다. 그는 자신의 부관이자 가장 신뢰하는 북부 출신의 기사 그레고르 경을 불렀다. 그레고르 자네가 이 계획의 집행을 맡는다. 공작 부인에게 모든 재고 목록에 대한 접근 권한을 줘라. 그리고 그는 마커스를 향해 얼음장 같은 시선을 돌렸다. 마커스, 네가 숨겨둔 모든 곡식 한 톨까지 전부 그녀에게 보고해. 만약 단 하나의 오차라도 발견된다면 내 손으로 직접 내 놈을 성벽에 매달아 까마귀 밥으로 만들겠다. 마커스는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켈렌은 엘라라를 바라보았다. 만약 이 계획이 실패하고 병사들의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당신의 정보가 아무리 가치 있더라도 당신은 내일 아침 해를 보지 못할 것이오. 엘라라는 굴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사령관님. 그녀는 더 이상 유배된 공작 부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혹한의 요새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은 위기관리 책임자였다. 그녀는 즉시 그레고르 경과 함께 식당으로 향했다. 그녀는 모욕적인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거대한 양피지 위에 배급표를 그렸고 각 부대의 지휘관들을 불러 모아 새로운 시스템을 냉정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그녀는 또한 늙은 사냥꾼들을 따로 불러 모아 그녀가 지목한 지형에 대해 토론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그들도 그녀가 남쪽 경사면의 바람 방향과 야생 염소들의 이동 습관까지 정확히 짚어내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최고의 방한 장비와 무기를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혼란스럽던 요새는 그녀의 지휘에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질서를 되찾기 시작했다. 병사들은 비록 배급량이 줄었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 덕분에 불만을 억누르고 각자의 위치로 돌아갔다. 이틀 후 폭풍이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든 틈을 타 첫 번째 사냥조가 귀환했다. 그들은 지쳐 쓰러질 것 같았지만 그들의 썰매에는 거대한 설산염소 3마리가 실려 있었다. 요새는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굶주림의 공포가 처음으로 물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켈렌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는 식량 창고를 찾았다. 엘라라는 촛불 밑에서 재고 목록과 배급 현황을 대조하며 수치를 계산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폭풍이 멎으면 즉시 정찰대를 내보낼 생각이요. 켈렌이 어둠 속에서 말했다. 엘라라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너무 이릅니다. 적들은 우리가 방심할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최소 닷새는 더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병사들의 체력을 비축해야 합니다. 그녀는 장부를 넘기며 덧붙였다. 마커스 집사의 장부에서 최소 300kg의 밀가루가 사라졌습니다. 화재로 인한 손실과는 별개입니다. 켈렌은 그녀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능했고 훨씬 더 위험했다. 그녀는 단순히 정보를 가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정보를 활용해 실제 상황을 통제할 줄 아는 전략가였다. 그녀가 제안한 계획은 요새를 즉각적인 붕괴에서 구했다. 그의 노골적인 경멸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경계심 가득한 호기심이 자리 잡았다. 대체 당신은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정체가 뭐지? 식량 위기를 성공적으로 관리하면서 엘라라의 요새 내 입지는 미묘하게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경멸과 무시의 대상이 아니었다. 대신 병사들은 그녀를 두려움과 경외심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얼음 마녀 혹은 전략가 공작 부인이라는 상반된 별명이 그녀를 따랐다. 켈렌은 여전히 그녀에게 단 한마디의 칭찬도 건네지 않았지만 그는 그녀의 탑 입구에 서 있던 경비병 2명을 물렸다. 물론 그녀가 탑을 떠나 요새 내부를 돌아다닐 때는 여전히 2명의 그림자 같은 감시병이 뒤따랐지만 이것은 감금이 아닌 감시하의 자유였다. 한유진은 이 변화를 정확히 읽었다. 그녀는 죄수에서 감시 대상 중요 자산으로 격상된 것이다. 엘라라는 이 새로운 자유를 즉시 활용했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방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라진 밀가루 300kg의 행방을 찾는 것이었다. 그녀는 켈렌의 부관인 그레고르 경에게 당당하게 제2 창고의 잿더미를 시찰하겠다고 통보했다. 전체 손실량을 정확히 파악해야 향후 배급 계획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명분은 완벽했고 그레고르는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불타버린 창고의 검은 폐허로 안내했다. 매캐한 자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병사들이 잔해를 치우고 있었지만 엘라라는 그들의 작업을 중단시키고 가장 깊숙한 구석으로 향했다. 그녀는 불에 탄 곡식을 살피는 척하며 잿더미 속을 파헤쳤다. 그녀가 찾던 것은 곡식이 아니었다. 원작 소설에서 이 방화는 단순한 불장난이 아니라 남부에서 밀수된 특수 인화성 수지를 사용한 치밀한 계획이었다. 그녀는 불에 그을린 석재 바닥 틈새에서 그것을 발견했다. 촌농처럼 끈적하게 굳어버린 검은색 잔여물이었다. 북부에서는 절대 발견될 수 없는 남부의 송진향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방화의 증거이자 외부 세력과의 거래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증거였다. 그녀의 다음 행선지는 집사 마커스의 사무실이었다. 식량 위기 이후 엘라라는 요새의 모든 식량과 물자 관리에 대한 임시 감독권을 획득한 상태였다.
그녀는 자신의 탑이 아닌 마커스의 사무실로 그를 호출했다. 이것은 그의 영역에서 그를 신문함으로써 심리적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였다. 그녀는 두꺼운 회계 장부를 그의 앞에 펼쳐 놓았다. 화재가 나기 사흘 전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부패로 인한 폐기 항목으로 처리된 밀가루 300kg. 이 수량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세요. 마커스는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렸다. 부부인, 북부의 날씨는 예측이 불가능해서 습기 때문에 종종. 엘라라가 장부를 손바닥으로 내리쳤다. 이 요새에서 습기 때문에 밀가루 300kg이 썩어 나갔다고요. 쥐가 파먹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쥐들은 말만큼 컸겠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켈렌의 그것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당신의 개인 장부를 가져오세요. 당신이 특별한 거래를 기록하는 그 장부 말입니다. 마커스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이 얕보던 이 어린 공작 부인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마커스는 탐욕스러웠지만 근본적으로 겁쟁이였다. 그는 엘라라의 집요한 압박과 그녀 뒤에 버티고 선 사령관의 암묵적인 지지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다. 그는 그녀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부인,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것은 제가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리드 백장님의 지시였습니다. 엘라라는 숨을 참았다. 올 것이 왔다. 무슨 지시였죠? 밀가루는 거래 물품의 일부였습니다. 마커스는 절망에 빠져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백장님은 남부의 최신형 강철검과 석궁용 화살들을 저 국경 너머의 하얀 늑대들에게 넘기라고 하셨습니다. 엘라라는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원작에서 읽었던 내용이었지만 실제로 확인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충격이었다. 그녀의 아버지 베리드 백작은 단순히 켈렌의 보급을 끊어 그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적극적으로 제국의 적을 무장시키고 있었다. 그의 계획은 끔찍할 정도로 교활했다. 그는 이중의 배신을 저지르고 있었다. 그는 적을 무장시켜 켈렌의 북부 전선을 돌파하게 하고 동시에 켈렌에게 적과 내통한 반역자라는 누명을 씌울 생각이었다. 보급 실패와 방화는 이 거대한 반역을 숨기기 위한 연막이었고 사라진 밀가루는 그 밀수꾼들에게 지불한 대가였다. 베리드 백작은 켈렌의 몰락과 함께 북부의 궁원까지 통째로 삼킬 계획을 세운 것이다. 한편 켈렌 역시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엘라라가 식량 위기를 해결한 것을 지켜보았지만 그것이 그녀에 대한 의심을 거둔 이유가 되지는 못했다. 오히려 그는 그녀의 유능함이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그녀는 그가 예상했던 어리석은 인형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직속 정보대를 풀어 그녀의 모든 행적을 감시했다. 그녀가 잿더미를 뒤지고 마커스를 신문했다는 보고가 즉시 그에게 올라갔다. 켈렌의 입장에서 그녀의 행동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었다. 그녀가 정말로 요새를 돕기 위해 부패를 조사하고 있거나 혹은 그녀의 아버지가 심어둔 하수인 마커스 이 실수를 저지르자 뒷수습을 위해 움직이고 있거나 그는 후자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다. 그녀는 베리드의 딸이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배신할 리 없었다. 그는 마커스가 모든 일의 핵심골이라고 판단하고 그의 사무실을 직접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켈렌이 마커스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싸늘한 밤 공기 속에서 미세한 온기를 느꼈다. 누군가 방금 전까지 이 방에 있었다. 그는 촛불을 켰다. 사무실은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노련한 지휘관의 눈은 벽난로 근처 바닥에 떨어진 작은 석고 조각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벽돌 하나를 눌러 비밀 공간을 열었다.
그리고 그 안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누군가가 한 발 빨랐다. 그는 마커스를 체포하기 위해 즉시 방향을 돌려 집사의 숙소로 향했다. 바로 그 시각 엘라라는 마커스에게서 빼앗은 이중 장부를 들고 자신의 탑으로 급히 돌아가고 있었다. 마커스는 겁에 질려 그녀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었다. 그 장부에는 베리드 백작의 인장이 찍힌 밀수 목록과 날짜, 그리고 하얀 늑대들과의 접선 장소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켈렌의 신뢰를 얻고 이 요새를 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녀는 어두운 복도를 거의 뛰다시피 가로질렀다. 그녀가 복도의 모퉁이를 도는 순간 그녀는 단단한 강철벽과도 같은 무언가에 부딪혔다. 켈렌이었다. 그는 마커스의 숙소에서 그가 이미 도망쳤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두 사람은 차가운 복도 한가운데서 마주섰다. 켈렌의 시선은 촛불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품속에 숨겨진 책 장부의 윤곽을 정확히 포착했다. 그의 얼굴이 얼음보다 차갑게 굳어졌다. 늦은 밤에 어딜 그렇게 급히 가시오 부인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깔려 있었다. 그는 엘라라가 마커스를 협박해 장부를 빼앗고 그를 도주시켰다고 확신했다. 그녀가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신이 나게 준 자유가 내 요새를 뒤지며 첩자 노릇을 하라는 허락은 아니었을 텐데.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고 엘라라는 뒷걸음질 칠 곳이 없었다. 이건 당신이 오해하는 겁니다. 엘라라가 침착하게 말하려 했지만 상황은 최악이었다. 그녀는 한밤중에 군사 기밀이 담긴 장부를 훔쳐 달아나는 스파이의 모습 그대로였다. 오해라고 켈렌이 비웃었다. 방화범을 조사하고 내 집사를 협박하고 이제는 그의 비밀 장부를 훔쳐 달아나는군. 아비의 흔적을 지우려는 노력이 참으로 가상하오 엘라라. 그는 그녀의 이름을 처음으로 불렀지만 그 안에는 경멸만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 확보입니다. 엘라라가 소리쳤다. 마커스는 도망쳤지만 그는 당신의 적이 아니라 내 적이 아니라 당신의 하수인이겠지. 켈렌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만하면 됐소. 당신의 연극은 끝났어. 그의 손이 그녀의 품속으로 파고들어 장부를 거칠게 빼앗았다. 그는 책 표지에 찍힌 베리드 가문의 인장을 확인하고는 차가운 분노에 휩싸였다. 역시 그가 장부를 펼치려던 순간 엘라라가 그의 손목을 붙잡았다. 놀랍도록 강한 힘이었다. 그걸 여기서 보지 마세요. 그녀의 눈이 절박하게 빛났다. 이건 함정입니다. 당신이 이걸 발견하고 마커스를 처형하면 아버지는 당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판단하고 즉시 하얀 늑대들에게 총공격을 명령할 겁니다. 그들은 이미 성벽 근처에 와 있어요. 그녀는 숨을 골랐다. 이건 당신을 잡기 위한 제 아버지의 덫인 동시에 제가 당신을 구하기 위해 놓은 덫이기도 합니다. 켈렌은 동작을 멈췄다. 그의 손에 들린 장부의 무게가 갑자기 달라졌다. 그는 엘라라의 팔을 잡은 손의 힘을 풀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동자에서 거짓말쟁이의 공포가 아닌 모든 것을 건 전략가의 결의를 읽었다. 그녀의 말은 너무나도 터무니없었지만 이상하게도 현재의 교착 상태를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노려보며 물었다. 무슨 덫이라고? 차가운 복도의 공기가 두 사람의 팽팽한 대치로 인해 얼어붙는 듯했다. 켈렌의 소나기 힘은 여전히 강철 같았지만 그는 엘라라의 팔을 놓아주지도 장부를 완전히 빼앗지도 않은 애매한 상태로 멈춰 섰다. 무슨 말이냐? 그의 목소리는 으르렁거림에 가까웠다. 그는 평생을 전장에서 속임수와 배신을 다루며 살아왔지만 지금 눈앞에 이 여자는 그가 아는 그 어떤 적보다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녀의 말은 미친 소리처럼 들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이성적이었다. 엘라라는 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대신 오히려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숨 가쁘게 말을 이었다. 이 장부는 가짜입니다. 아니, 절반만 진짜죠. 그녀의 시선이 그가 든 장부로 향했다. 마커스가 횡령한 물자 목록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장부의 핵심 하얀 늑대들과의 거래 내역은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흘린 미끼입니다. 켈렌의 미간이 더욱 깊게 패였다. 마커스는 아버지의 하수인이 맞지만 그는 자신이 더 큰 계획의 희생양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멍청이일 뿐입니다. 아버지는 당신이 마커스의 부패를 눈치채고 이 장부를 발견하도록 유도한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라. 켈렌이 마침내 그녀의 팔을 놓아주었지만 장부는 여전히 그의 손에 있었다. 그는 엘라라가 도망칠 수 없도록 그녀와 벽 사이에 버티고 섰다. 엘라라는 차가운 벽에 등이 닿는 것을 느끼며 말을 이었다. 당신이 이 장부를 발견하고 마커스를 처형하면 당신은 적과 내통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믿게 될 겁니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사령관님, 당연히 국경의 방비를 강화하고 하얀 늑대들의 예상 침입 경로에 매복을 준비하시겠죠. 바로 그것이 아버지가 노리는 것입니다. 켈렌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것은 정확히 그가 하려던 행동이었다. 그게 왜 함정이지? 왜냐하면 하얀 늑대들은 이 장부에 적힌 경로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엘라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것은 당신의 주력 부대를 동쪽에 울부짖는 바람의 협곡으로 유인하기 위한 속임수입니다. 당신이 주력군을 이끌고 그곳으로 떠난 사이 진짜 공격은 정반대편 방비가 가장 허술한 남쪽의 그림자 통로를 통해 이루어질 겁니다. 그들은 요새를 함락시킬 생각이 없어요.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바로 당신의 목입니다. 그림자 통로. 그곳은 좁고 험준하여 대규모 병력이 이동할 수 없다고 알려진 곳이었다. 하지만 소규모 암살 부대라면 이야기가 달랐다. 켈렌은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요새 내에서도 극소수임을 떠올렸다. 그녀가 이 정보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소름이 돋았다. 그걸 네가 어떻게... 그게 제 정보의 가치입니다. 엘라라가 그의 말을 잘랐다. 아버지는 당신이 전장에서 명예롭게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는 당신이 반역자의 오명을 쓰고 적의 암살자 손에 비참하게 죽기를 바라시죠. 당신이 죽고 요새가 혼란에 빠지면 아버지는 황제에게 이 모든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북부의 궁원을 요청할 겁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식량 창고, 방화 병사들의 사기 저하, 그리고 이 가짜 장부까지. 모든 것이 켈렌을 고립시키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유도하기 위한 거대한 연극이었다. 켈렌은 자신이 얼마나 교묘한 거미줄에 걸려들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이 내부의 배신자에 의해 완전히 장악당했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꿰뚫어 본 유일한 인물이 자신이 가장 경멸하고 의심했던 바로 이 여자라는 사실도. 그렇다면 마커스는 왜 도망쳤지? 켈렌이 마지막 의심을 담아 물었다. 제가 도망치라고 했습니다. 엘라라의 대답은 충격적이었다. 정확히는 제가 그를 신문하여 장부를 손에 넣은 직후 사령관님이 모든 것을 아셨으니 당장 도망치지 않으면 목이 달아날 것이라고 겁을 주었죠. 그는 지금쯤이면 요새를 빠져나가 아버지에게 달려가고 있을 겁니다. 미쳤군. 켈렌이 중얼거렸다. 네가 적에게 우리가 함정을 눈치챘다는 신호를 보낸 거나 마찬가지다. 아닙니다. 엘라라의 눈이 전략가의 그것처럼 차갑게 빛났다. 그 반대입니다. 마커스는 아버지에게 달려가 공작 부인이 모든 것을 알아채고 장부를 빼앗았으며 이제 사령관님께 그것을 바치러 갔다고 보고할 겁니다. 아버지는 제가 당신의 신뢰를 얻기 위해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당신이 이 장부를 들고 아버지가 계획한 대로 울부짖는 바람의 협곡으로 주력군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켈렌은 그녀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역정보였다. 아버지는 혼란에 빠질 겁니다. 그는 마커스의 보고와 당신의 움직임 사이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판단할 수 없게 되죠. 그는 자신이 꾸민 함정에 스스로 걸려들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제가 당신마저 속이고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의심할 겁니다. 어느 쪽이든 그는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망설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바로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도박이었다. 그것도 요새 전체의 운명과 켈렌 자신의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교착 상태를 타개할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다. 엘라라는 단순히 방어를 제안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적의 심리전 자체를 역이용하여 새로운 판을 짜고 있었다. 그녀는 베리드 백작의 머릿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의 오만함과 의심 많은 성격을 정확히 이용하고 있었다. 우리의 목표는 하얀 늑대들을 격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라라가 말을 이었다. 우리의 목표는 그들을 움직인 배후, 즉 아버지의 반역 증거를 붙잡는 것입니다. 하얀 늑대들은 그저 돈에 움직이는 용병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무기를 대주고 그들을 움직인 것은 아버지의 사병들입니다. 그들은 분명 하얀 늑대들의 공격을 감시하고 당신의 암살을 확인하기 위해 그림자 통로 근처에 숨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들을 생포해야 합니다. 켈렌은 장부를 든 손에 힘을 주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다. 그는 엘라라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그녀는 가련한 공작 부인이나 위험한 첩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와 동등한 혹은 그 이상의 수준에서 전장을 읽어내는 무서운 전략가였다. 내가 왜 당신을 믿어야 하지? 그가 물었다. 그것은 더 이상 의심이 아닌 마지막 확인이었다. 당신은 여전히 베리드의 딸이다. 이 모든 것이 당신 아버지를 구하기 위한 더 복잡한 이중 함정일 수도 있어. 엘라라는 지친 미소를 지었다. 제가 아버지를 구하려 했다면 처음부터 당신에게 제3 창고에 대해 경고하지도 식량 위기를 해결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이 요새가 무너지는 것을 방관했겠죠. 하지만 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을 가리켰다. 저는 한유진입니다. 적어도 제 안의 영혼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이 승리해야만 합니다. 당신의 승리가 곧 저의 생존이니까요.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같은 배를 탔습니다, 사령관님. 그녀는 한유진이라는 낯선 이름을 말했지만 켈렌은 그것이 그녀의 진심을 담은 은유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베리드 가문과 절연하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 그와 손을 잡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었다. 고독한 늑대였던 켈렌은 처음으로 자신의 등을 맡길 수 있을지도 모르는 존재를 만났다. 비록 그 존재가 원수의 딸이라는 기막힌 현실일지라도 그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그는 장부를 엘라라에게 돌려주는 대신 자신의 품속에 깊숙이 넣었다. 좋다. 당신의 계획대로 하지. 그는 엘라라를 지나쳐 복도를 걸어가기 시작했다. 내일 아침 나는 주력 부대를 이끌고 울부짖는 바람에 협곡으로 출정한다. 요새의 방비는 그레고르에게 맡기겠다. 그는 복도 끝에서 잠시 멈춰서서 그녀를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내 막사에 머물러라. 엘라라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네, 당신은 내 가장 아끼는 아내로서 남편의 출정을 배웅하고 그의 무사 귀환을 기도해야 하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조소가 섞여 있었다. 이것은 마커스를 통해 당신 아버지에게 전해질 가장 확실한 연극이다. 내가 당신에게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는 연극.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엘라라는 그가 떠난 자리를 바라보며 비로소 긴장이 풀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그녀는 가장 위험한 도박에서 이겼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다음 날 새벽 아르젠티스 요새는 사령관의 정역적인 출정 준비로 부산했다. 켈레는 엘라라의 각본대로 움직였다. 그는 작전 회의에서 마커스의 배신과 그가 남긴 장부를 공개했다. 장교들은 격분했고 하얀 늑대들이 울부짖는 바람의 협곡으로 침입할 것이라는 정보에 즉각적인 응징을 부르짖었다. 켈레는 이 분노를 이용해 주력 부대의 절반 이상을 차출했다. 요새는 마치 거대한 함정을 준비하는 사냥꾼처럼 흥분과 긴장감에 휩싸였다. 그리고 켈레는 그의 연극에 활용점정을 찍었다. 그는 출정 직전 모든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엘라라를 자신의 막사로 불렀다. 그녀는 더 이상 서쪽 탑에 유폐된 죄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사령관의 총애를 받는 공작 부인이 되어 있었다. 병사들은 수군거렸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사령관을 유혹했다고 경멸했고, 어떤 이들은 그녀가 정말로 베리드 가문을 배신하고 북부에 충성을 맹세했다고 믿기 시작했다. 의심과 혼란, 그것이 바로 엘라라가 원했던 심리전의 효과였다. 켈렌의 막사는 그녀가 머물던 탑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넓고 실용적이었다. 한쪽 벽면은 거대한 작전 지도로 뒤덮여 있었고 방 한가운데에는 두꺼운 참나무 책상이 놓여 있었다. 그곳은 사령관의 침실이라기보다는 전쟁 지휘 본부에 가까웠다. 켈레는 투구의 턱끈을 조이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막사 안에는 그와 그녀 단둘뿐이었다. 연극은 끝났고 이제부터는 강요된 동맹의 첫 번째 밀담이 시작될 차례였다. 당신의 영의는 훌륭했소, 부인. 그가 차갑게 말했다. 병사들은 물론이고 내 부관인 그레고르마저 당신이 내게 무슨 마법이라도 부린 줄 알더군.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지도를 펼쳤다. 요새 주변의 상세한 지형도였다. 나는 예정대로 울부짖는 바람의 협곡으로 향한다. 하지만 주력군은 협곡 입구에서 3km 떨어진 회색 숲에 매복시킨다. 소수의 정찰대만이 협곡으로 진입하여 적을 유인할 것이다. 현명한 판단입니다. 엘라라가 지도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하얀 늑대들이 패배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들은 소모품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림자 통로에 숨어 있을 아버지의 사병들, 즉 당신을 암살할 진짜 칼입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지도의 남쪽 지점을 가리켰다. 당신이 협곡에서 교전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그들은 즉시 움직일 겁니다. 그들은 당신이 전장에서 죽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 혼란을 틈타 요새로 잠입하여 당신의 막사를 직접 노릴 수도 있습니다. 켈레는 그녀의 분석에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레고르에게 최정의 병력을 맡겨 그림자 통로의 출구를 막도록 지시했소. 그들이 나타나는 즉시 생포할 계획이다. 부족합니다. 엘라라가 즉각 반박했다. 그들은 단순한 암살자가 아닙니다. 베리드 백작의 사병들은 제국 최고의 첩보 훈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레고르 경이 매복을 눈치채는 순간 그들은 꼬리를 자르고 흩어질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살아서 아버님께 돌아가도록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그들이 죽어서 입을 다무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켈렌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녀는 또다시 그의 계획의 허점을 찔렀다. 그럼 어쩌란 말이오? 그들을 설득이라도 하란 말인가? 우리는 그들에게 선택지를 주어야 합니다. 엘라라는 지도를 자신 쪽으로 돌렸다. 그림자 통로의 출구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요새로 직접 이어지는 길, 다른 하나는 동쪽의 얼어붙은 강으로 향하는 탈출로죠.
그레고르 경의 부대는 주 출구인 요새 방향에 매복시키되 일부러 허술하게 배치하여 그들이 함정임을 눈치채게 만드십시오. 그들이 함정을 눈치채면 당연히 탈출로로 향할 것 아니오. 켈렌이 그녀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물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탈출로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겁니다. 엘라라의 눈이 빛났다. 그곳에는 그레고르 경의 정규군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신뢰할 수 있지만 베리드 백작의 정보망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소수의 인원만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암살자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발을 묶고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암살자들이 진퇴양난에 빠져 고립되었을 때 당신이 울부짖는 바람의 협곡에서 승전보와 함께 귀환하는 겁니다. 이것은 적의 퇴로를 예측하고 그들의 심리를 조종하여 스스로 고립되게 만드는 고차원적인 전략이었다. 켈렌은 그녀의 계획이 얼마나 정교하고 잔인한지 깨달았다. 암살자들은 자신들이 탈출로라고 믿었던 곳에서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딪히고 주력 부대와의 교전에서 승리한 사령관이 요새로 복귀하는 소리를 들으며 절망에 빠질 터였다. 그들에게 남은 선택은 항복뿐이었다. 당신은 정말 무서운 여자군. 켈렌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이것이 칭찬인지 경고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전쟁은 무서운 것입니다, 사령관님. 엘라라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보다 더 무서워져야 하죠. 그녀는 붉은 잉크펜을 들어 지도 위에 새로운 매복 지점을 정확히 표시했다. 문제는 이 임무를 맡을 알려지지 않은 인원입니다. 그들은 수가 적어야 하고 암살자들을 제압할 수 있을 만큼 강해야 하며 무엇보다 당신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켈렌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그는 막사 구석에서 조용히 무기를 정비하고 있던 한 남자를 불렀다. 라르스. 그 남자는 유령처럼 소리 없이 다가왔다. 그는 북부의 혹독한 환경에서 자란 듯 거칠었지만 그의 눈은 맹수처럼 침착하고 날카로웠다. 그는 켈렌의 그림자이자 요새의 그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는 비밀 정보대의 수장이었다. 베리드의 정보망에도 그의 존재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이 여자가 말한 대로 움직여라. 그들을 죽이지 말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붙잡아둬. 라르스는 엘라라를 잠시 훑어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모든 계획이 세워졌다. 켈렌은 갑옷의 마지막 버클을 채우고 투구를 집어들었다. 출정의 나팔 소리가 요새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는 막사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다. 내가 없는 동안 그가 등을 돌린 채 말했다. 이 막사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마시오. 이것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자 당신을 감시하기 위한 조치요. 만약 내 계획이 실패하고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라르스가 당신을 처리할 것이다. 그것은 냉혹한 경고였지만 그 이면에는 만약 내 계획이 성공한다면이라는 암묵적인 약속이 담겨 있었다. 엘라라는 대답 대신 그의 책상에 놓인 작은 단검을 집어들었다. 제 몸은 제가 지킬 수 있습니다. 사령관님이야말로 반드시 살아 돌아오십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켈렌은 그 말의 무게를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주인과 포로 혹은 적대적인 부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함께하는 공범이자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강요된 동맹이었지만 그것은 그 어떤 맹세보다 강력한 이해관계로 묶여 있었다. 켈렌이 떠나고 요새는 다시 불길한 침묵에 휩싸였다. 엘라라는 막사 안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켈렌의 작전 지도 앞에 서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시뮬레이션했다. 그녀의 두뇌는 쉴 새 없이 움직였다. 하얀 늑대들이 협곡에 도착하는 시간, 그레고르의 부대가 암살자들을 탈출로로 유도하는 과정, 그리고
라르스의 부대가 그들을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 모든 것이 그녀의 계산대로 움직여야 했다. 단 하나의 변수라도 발생한다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다. 시간이 지옥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그녀는 막사 안을 초조하게 서성이다가 켈렌이 읽다만 군사 전략서를 발견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그 책을 펼쳤다. 책의 여백에는 날카로운 필체로 다양한 전술에 대한 그의 생각과 비판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의 분석은 날카롭고 실용적이었으며 기존의 관습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단순히 용맹한 지휘관이 아니라 자신과 마찬가지로 냉철한 전략가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책의 한 구절, 고립된 요새의 방어 전략에 대한 비판 옆에 자신도 모르게 펜을 들어 반론을 적기 시작했다. 방어는 곧 패배의 시작이다. 고립된 상황일수록 적의 심리를 역이용하여 내부의 혼란을 유도하고 제한된 자원으로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가해야 한다. 그녀는 자신의 전략적 사고를 거침없이 적어 내려갔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누구의 책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잊은 채 토론에 몰두했다. 어느새 창밖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초조함과 피로가 몰려왔다. 그때 요새 남쪽에서 희미한 검지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그림자 통로에서의 교전이 시작된 것이다. 엘라라는 심장이 멎는 듯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동시에 그녀는 막사 밖에서 누군가의 기척을 느꼈다. 켈렌의 경고가 떠올랐다. 라르스 아니었다. 기척은 훨씬 더 교활하고 은밀했다. 베리드 백작이 심어둔 또 다른 첩자인가, 혹은 켈렌의 계획이 실패한 것인가. 그녀는 손에 단검을 꽉 쥐었다. 문이 천천히 소리 없이 열리기 시작했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 없이 기름칠이라도 한 듯 미끄러지듯 열렸다. 엘라라는 숨을 죽였다. 그녀의 손은 단검을 꽉 쥐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켈렌의 막사 입구 어둠 속에 서 있는 인물은 라르스도 요새의 경비병도 아니었다. 뜻밖에도 그녀가 서쪽 탑에 유폐되어 있을 때 그녀를 감시하던 귀머거리에 번거리 행세를 하던 바로 그 늙은 하녀였다. 그녀는 더 이상 멍청하고 복종적인 하인의 표정을 짓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뱀처럼 차갑고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다. 가엾으신 공작 부인 나리. 하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명료했다. 귀머거리도 번거리도 아니었다. 사령관을 배신하고 아버님을 도우려 하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 얼음덩어리 사령관에게 붙어 목숨을 구걸하려 하셨습니까? 그녀는 천천히 막사 안으로 들어서며 문을 닫았다. 그녀의 손에는 작지만 치명적인 독침을 발사할 수 있는 소형 석궁이 들려 있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너무 많이 알아버렸습니다. 베리드 백장님께서는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시죠. 특히 당신처럼 변해버린 딸은 말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세 번째 카드, 즉 마지막 보험이었다. 켈렌이 함정을 눈치채든 엘라라가 그를 돕든 그 어떤 경우에도 요새 내부에 남아 모든 것을 정리할 암살자. 엘라라는 자신이 이 하녀를 과소평가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한 감시자가 아니라 베리드 백작이 심어둔 가장 깊숙한 곳의 첩자이자 처형인이었다. 하녀는 석궁을 엘라라의 심장으로 겨누었다. 마커스는 멍청했지만 저는 아닙니다. 사령관은 협곡에서 죽을 것이고 당신은 이 막사에서 남편을 기다리다 비탄에 빠져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처리될 겁니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녀가 상대하는 것은 더 이상 소설 속의 가련한 엘라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수십 번의 모의 전쟁 시뮬레이션에서 죽음의 위기를 넘긴 한유진이었다. 내 아버지는 엘라라가 켈렌의 책상 뒤로 천천히 물러서며 말했다. 언제나 플랜 B, 플랜 C를 준비해두지. 하지만 그의 가장 큰 약점은
상대방이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절대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야. 하녀는 그녀의 여유로운 태도에 잠시 당황했다. 죽음 앞에서 입만 살았군. 하녀가 방가쇠를 당기려는 찰나 엘라라는 책상 위에 있던 묵직한 참나무 군사 전략서, 바로 그녀가 몇 시간 전까지 읽고 있던 를 집어들어 방패처럼 앞으로 내던졌다. 퓨 하는 소리와 함께 독침이 두꺼운 가죽 표지에 박혔다. 하녀가 다시 장전하려는 틈을 타 엘라라는 책상을 걷어차며 그녀에게 돌진했다. 그녀는 손에 쥔 단검을 휘둘렀다. 그녀의 목표는 살인이 아니었다. 무력화였다. 하녀는 노련한 암살자였지만 엘라라의 움직임은 예상 밖으로 빠르고 정확했다. 그녀는 전술 분석가였지만 기본적인 군사 격투술 역시 훈련받은 몸이었다. 단검이 하녀의 석궁을 든 손목 힘줄을 정확히 그었다. 그악 하녀가 비명을 지르며 석궁을 떨어뜨렸다. 엘라라는 즉시 그녀의 복부를 강하게 걷어차 쓰러뜨린 후 망설임 없이 단검의 손잡이로 그녀의 관자놀이를 강타해 기절시켰다. 모든 것이 10초 만에 일어났다. 엘라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쓰러진 하녀를 내려다보았다. 이것으로 아버지의 모든 패가 드러났군. 그녀는 밧줄을 찾아 암살자를 묶으며 이제 모든 것이 다른 두 전장에 달렸음을 직감했다. 같은 시각 울부짖는 바람의 협곡은 그 이름 그대로 혹한의 광란에 휩싸여 있었다. 켈렌은 엘라라의 계획대로 주력 부대를 회색 숲에 매복시킨 채 소수의 기병대만을 이끌고 협곡 입구에서 하얀 늑대들을 유인하고 있었다. 야만족들은 굶주림에 지쳐 있었지만 그들의 수는 압도적이었다. 그들은 켈렌의 병력이 예상보다 적은 것을 보고 이것이 그들의 식량을 약탈할 절호의 기회라 판단하여 맹렬하게 공격해왔다. 켈렌은 강철로 만든 성벽처럼 그들의 공격을 받아내고 있었다. 그는 검을 휘두르며 적들의 머리를 베어 넘겼지만 그의 신경은 온통 요새와 남쪽의 그림자 통로에 쏠려 있었다. 엘라라. 그 여자의 얼굴이 눈보라 속에서 아른거렸다. 그녀는 지금쯤 막사에서 무사히 이 모든 것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속이기 위한 거대한 연극이었고 지금쯤 요새 내부에서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는 평생 누구도 믿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 낯선 아내의 전략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그리고 그의 불안이 향한 곳 요새 남쪽의 그림자 통로에서는 진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엘라라의 예측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그레고르 경의 부대가 주 통로에 허술한 매복을 펼치자 베리드 백작의 사병들, 검은 송곳니라 불리는 20여 명의 정예 암살자들은 즉시 함정을 간파했다. 그들은 비웃으며 유일한 탈출로로 알려진 동쪽에 얼어붙은 강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교활함에 만족하며 어둠 속을 질주했다. 하지만 그들이 강의 얼음 위로 발을 내딛는 순간 사방에서 쇠사슬이 날아와 그들의 발목을 낚아챘다. 눈 속에 숨어있던 유령들, 바로 켈렌의 비밀 정보대이자 그림자인 라르스와 그의 부하들이었다. 검은 송곳니들은 제국 최고의 암살자들이었지만 라르스의 부하들은 북부의 혹한 속에서 생존 자체를 전투로 익힌 맹수들이었다. 좁은 얼음강 위에서 엘리트 대 엘리트의 처절한 격투가 벌어졌다. 교문 송곳니의 대장은 당황했다. 그들의 모든 움직임이 완벽하게 읽히고 있었다. 상대는 그들을 죽이려 하지 않고 교묘하게 팔다리의 힘줄을 끊거나 관절을 부러뜨려 무력화시키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생포를 목적으로 한 정교한 사냥이었다. 그들이 진퇴양난에 빠져 고립되었을 때 멀리 울부짖는 바람의 협곡 쪽에서 켈렌의 주력 부대가 일제히 지르는 함성 소리가 들려왔다. 하얀 늑대들을 향한 총공격이 시작된 것이다. 암살자들의 대장은 절망했다. 사령관은 죽지 않았다. 오히려 함정을 역이용하여 적들을 섬멸하고 있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속았고 이제 요새로 귀환할 사령관의 군대에게 포위될 운명이었다. 라르스는 피에 젖은 칼을 얼음에 박아 넣으며 차갑게 말했다. 항복해라. 사령관님께서는 너희의 목숨보다 너희의 증언에 관심이 있으시다. 검은 송곳니의 대장은 이를 갈며 무기를 버렸다. 바로 그때 라르스는 하늘을 향해 북부의 맹금류 소리를 본뜬 날카로운 휘파람을 불었다. 그 소리는 산맥을 타고 울려 퍼졌다. 울부짖는 바람의 협곡에서 하얀 늑대들을 압도하던 켈레는 바람 소리 사이로 그 희미한 신호를 정확히 포착했다. 남쪽의 그림자 통로 작전이 성공했다는 신호였다. 그의 입가에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떠오른 적 없던 옅고도 잔혹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검을 높이 쳐들었다. 더 이상 유인 작전은 없다. 그의 목소리가 전장에 울려 퍼졌다. 저 야만족 놈들에게 아르젠티스의 분노를 보여줘라. 단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그의 매복해 있던 주력 부대가 회색 숲에서 쏟아져 나와 하얀 늑대들의 측면을 덮쳤다. 전세는 순식간에 기울었고 그것은 전투가 아닌 학살이 되었다. 같은 시각 막사 안에서 모든 소리가 잦아들기를 기다리던 엘라라는 묶여있는 하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남쪽에서 들려온 희미한 휘파람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곧이어 동쪽에서 터져나온 거대한 함성 소리도 들었다. 그녀는 지도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그녀의 시뮬레이션대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그녀는 켈렌의 뒤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내부까지 완벽하게 지켜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소설 속의 비운의 악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요새에 보이지 않는 두 번째 사령관이었다. 동이 트기 직전에 푸른 새벽 요새에 육중한 성문이 열리고 승리한 군대가 귀환했다. 눈보라는 멎어 있었고 아르젠티스의 성벽은 떠오르는 태양빛을 받아 장엄하게 빛났다. 켈레는 피와 먼지로 뒤덮인 갑옷을 입은 채 말 위에서 굳은 표정으로 성문을 통과했다. 병사들은 환호했지만 그는 막사로 향하는 내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협곡에서의 승리보다 막사에 남아있던 단 한 사람 엘라라에게 향해 있었다. 그는 최악의 경우를 각오했다. 그녀가 배신했거나 혹은 그가 심어둔 또 다른 첩자에게 살해당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가 막사의 문을 거칠게 열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피비린내가 아니었다. 방 안은 따뜻한 벽난로의 온기로 채워져 있었고 엘라라는 그의 거대한 작전 지도 앞에서 무언가를 골똘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창백했지만 그녀의 연보라색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맑았다. 그리고 방 한구석에는 그가 기억하는 늙은 하녀가 재갈이 물린 채 밧줄로 꽁꽁 묶여 의자에 쓰러져 있었다. 켈레는 모든 상황을 즉시 파악했다. 그녀는 그의 군대가 밖에서 싸우는 동안 요새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보이지 않는 전투에서도 승리한 것이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켈레는 투구를 벗어 거칠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챙그랑하는 금속성 마찰음이 정적을 깼다. 라르스가 성공했소. 그가 낮게 말했다. 검은 송곳니 전원을 생포했어. 당신의 예측대로였지. 엘라라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 여자도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심어둔 마지막 보험이었더군요. 이제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묶어둔 암살자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더 이상 설명은 필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능력을 의심의 여지 없이 확인했다. 켈레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남은 희미한 멍자국과 당검을 쥐었던 손에 남은 상처를 보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묻은 검댕을 닦아내려 했지만 공중에서 손을 멈췄다.
대신 그는 자신의 망토를 풀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얇은 실내복만 입고 밤새 긴장 속에 떨었을 그녀를 향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이었다. 수고했소, 공작 부인. 그가 처음으로 그녀의 지위를 인정하며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경멸이나 의심이 아닌 거칠지만 분명한 존중이 담겨 있었다. 요새는 승전의 기쁨과 동시에 내부의 적을 색출했다는 충격에 휩싸였다. 생포된 검은 송곳니 암살자들과 늙은 하녀의 증언은 끔찍한 진실을 드러냈다. 그들의 증언은 마커스의 이중 장부, 그리고 하얀 늑대들에게서 노획한 남부 제국군의 최신형 무기들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베리드 백작의 반역은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 되었다. 켈레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 증거들이 수도의 정치 공작으로 인해 오염되거나 사라지기 전에 직접 황제에게 보고해야 했다. 수도로 돌아간다. 켈렌이 작전 회의에서 선포했다. 공작 부인과 함께. 장교들은 술렁였다. 그들은 이제 엘라라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적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요새를 구한 전략가이자 사령관의 인정을 받은 진정한 북부의 안주인이었다. 그레고르 경은 그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부인의 지혜가 북부를 구했습니다. 이 늙은 기사의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엘라라는 묵묵히 그의 인사를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원했던 생존을 넘어선 권력의 일부를 획득했음을 깨달았다. 수도로 향하는 여정은 올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들은 혹한 속을 달리는 죄수호송 마차가 아닌 제국 최고의 문장이 새겨진 공작의 마차를 타고 있었다. 마차 안은 부드러운 모피로 덮여 따뜻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하지만 그것은 불신의 긴장이 아니라 거대한 결전을 앞둔 동맹의 긴장이었다. 수도는 요새와 다릅니다. 엘라라가 창밖에 눈 덮인 풍경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곳은 칼이 아니라 혀와 도구로 싸우는 전장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당신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켈렌이 대답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검자루 위에 놓여 있었다. 그는 내가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그의 정치적 동맹들을 이용해 나를 반역자로 몰아붙이려 하겠지. 맞습니다. 그는 당신이 증거를 가졌다는 사실은 알겠지만 그 증거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의 중심에 나라는 변수가 있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엘라라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버지의 오만함. 그녀는 켈렌에게 수도 귀족들의 복잡한 세력 구도와 베리드 백작의 약점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누가 백작에게 돈을 빌렸는지, 어떤 가문이 백작의 협박에 못 이겨 그와 동맹을 맺었는지. 그녀는 원작 소설의 독자로서, 그리고 이제는 이 세계의 플레이어로서 모든 정보를 쏟아냈다. 켈렌은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북부의 전장에는 밝았지만 수도의 더러운 정치판에는 어두웠다. 이제 그에게는 가장 완벽한 전략가 파트너가 생긴 것이다. 우리는 이제부터 완벽한 부부를 연기해야 합니다. 엘라라가 선언했다. 수도 귀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빙하의 전쟁신이 아니라 빙하의 전쟁신과 베리드 가문의 정보력이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정략 결혼의 희생양이 아니라 서로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손을 잡은 권력의 화신이라고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켈렌은 그녀의 말뜻을 이해했다. 공포는 때로 검보다 더 강력한 무기였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아르젠 공작의 마차가 수도의 성문에 들어섰다. 그들의 귀환 소식은 이미 사격의 전체에 퍼져 있었다.
수도의 귀족들은 호기심과 두려움에 휩싸여 그들의 행렬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두 가지를 예상했다. 켈렌이 반역자의 딸을 쇠사슬에 묶어 끌고 오거나 혹은 그가 패배하여 베리드 백작에게 굴복하러 오는 것이거나.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광경은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다. 켈렌 아르젠 공작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갑고 위압적이었지만 그의 곁에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신부가 없었다. 그의 손을 잡고 마차에서 내린 엘라라. 아르젠 공작 부인은 북부의 혹한을 견뎌낸 강철 장미처럼 차갑고도 고고한 기품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창백했지만 당당했고 그녀의 연보라색 눈동자는 수도의 그 어떤 귀족보다 깊고 냉철했다. 두 사람은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완벽하게 보조를 맞추며 공작 저택으로 향했다. 그들의 등장은 수도 사교계에 던져진 거대한 폭탄과도 같았다. 한편 베리드 백작의 저택에서는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쓸모없는 놈들 고작 계집 하나를 처리하지 못해. 그는 마커스와 검은 송곳니의 생포 소식을 듣고 격분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다. 켈렌 놈이 감히 내 딸을 앞세워 나를 협박하려 들어 그깟 증거 따위 황제 앞에서 얼마든지 조작이라고 우기면 그만이다. 그는 자신의 딸이 자발적으로 켈렌과 손을 잡았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엘라라가 켈렌에게 협박당해 어쩔 수 없이 이용당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정치적 동맹들을 소집했다. 준비하게. 황실연회가 곧 열릴 것이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저 오만한 북부의 촌뜨기가 감히 제국의 충신을 모함하고 심지어 자신의 아내까지 학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만천에 공개할 것이다. 내 딸은, 내 가련한 딸은 내가 직접 구출해 올 것이다. 그는 자신의 거미줄에 자신이 걸려들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황제의 거대한 알현실은 숨막히는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제국의 모든 고위 귀족과 군 사령관들이 황금과 대리석으로 장식된 기둥 아래 도열해 있었다. 옥좌에 앉은 늙은 황제는 지루함과 의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쪽에는 북부의 혹한을 그대로 몰고 온 듯한 켈렌과 그의 곁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엘라라가, 다른 한쪽에는 분노와 비통함을 연기하는 베리드 백작과 그의 정치적 동맹들이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었다. 폐하, 이 무슨 끔찍한 모함이란 말입니까? 베리드 백작이 먼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그의 영의는 완벽했다. 저 북부의 야만인 아르젠 공작이 감히 제국의 충신인 저를 반역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제 가문의 재산을 탐내어 이 모든 증거를 조작한 것입니다. 그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황제에게 호소했다. 보십시오. 폐하, 저 사악한 자가 제 유일한 딸, 제 가련한 엘라라를 납치하여 감금하고 저런 끔찍한 거짓 증언을 하도록 협박하고 있습니다. 부디 제 딸을 저 야수의 소나귀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알현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베리드 백작의 동맹들이 하나둘씩 그의 주장에 동조하며 켈렌을 비난했다. 켈렌은 강철로 만든 조각상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모든 시선이 이제 엘라라에게 향했다. 그녀는 과연 아버지를 배신한 페류나인가, 아니면 남편에게 협박당한 가련한 희생양인가? 황제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르젠 공작 부인. 황제의 목소리는 낮고 위엄이 있었다. 그대의 입으로 직접 말해보라. 그대는 남편의 강요에 의해 이 자리에 선 것인가? 아니면 그대의 아버지인 베리드 백작을 고발하기 위해 선 것인가? 엘라라는 켈렌의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는 그 어떤 귀족 부인보다도 당당하고 침착했다. 그녀는 옥좌를 향해 정중하게 허리를 숙인 뒤 알련실의 모든 귀족들을 둘러보았다.
폐하, 그리고 제국의 귀족 여러분.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저는 오늘 한 남자의 아내나 한 남자의 딸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국의 신민으로서 제국의 가장 깊은 곳을 갉아먹고 있는 반역의 증거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베리드 백작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엘라라는 손짓했다. 알현실의 문이 열리고 첫 번째 증인이 끌려 나왔다. 바로 엘라라가 기절시켰던 늙은 하녀 베리드의 첩자였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자백했다. 베리드 백장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공작 부인께서 사령관님께 붙을 경우 두 분을 동시에 암살하라는. 귀족들이 경악의 숨을 내뱉었다. 베리드의 자애로운 아버지 연극의 첫 번째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엘라라가 차갑게 선언했다. 그녀는 두 번째 증인들을 불러들였다. 라르스에게 생포되었던 검은 송곳니의 대장이었다. 그는 반역죄로 처형당하는 대신 모든 것을 자백하고 가문의 명예를 보존하는 조건으로 증언대에 섰다. 우리는 베리드 백작의 사병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울부짖는 바람의 협곡에서 켈렌 사령관이 하얀 늑대들과 교전하는 사이 그림자 통로를 통해 요새를 기습하여 사령관을 암살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짓말이다. 저놈들이 켈렌에게 매수된 것이다. 베리드 백작이 발악했지만 엘라라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다. 병사들이 거대한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상자가 열리자 하얀 늑대들에게서 노획한 남부 제국군의 최신형 강철검과 화살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엘라라는 마커스의 비밀 장부를 높이 쳐들었다. 이 장부에는 베리드 백작이 제국의 군수품을 횡령하여 적국인 하얀 늑대들에게 팔아넘긴 모든 내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무기들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해졌다. 베리드 백작은 단순히 켈렌을 암살하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제국의 적을 무장시키고 제국의 방패인 북부 전선을 무너뜨리려 한 희대의 반역자였다. 그는 켈렌에게 누명을 씌우고 제국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 궁원까지 장악하려 했던 것이다. 엘라라는 지난 몇 년간 베리드 백작의 부패가 제국에 끼친 손해와 그로 인해 북부에서 죽어간 병사들의 수를 냉정하게 보고했다. 그녀의 논리적인 고발은 그 어떤 감정적인 호소보다 더 강력했다. 베리드 백작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계획이 자신이 가장 무시했던 딸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났음을 깨달았다. 그의 오만함은 공포와 절망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변했다. 그는 이성을 잃었다. 이 배신자년 네가 감히 나를. 그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날카로운 단검을 뽑아들고 증언대에 서 있던 엘라라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들었다. 귀족들이 비명을 질렀고 황실 근위병들이 움직이려 했지만 그들보다 한 발 빠른 사람이 있었다. 켈렌이었다. 그는 단 한순간도 엘라라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있었다. 그는 전략적인 판단이 아닌 순수한 본능으로 움직였다. 그는 베리드가 움직이는 순간 이미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켈렌은 베리드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었다.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아련실에 울려 퍼졌다. 내 놈 따위가 감히 그녀에게 손을 대. 켈렌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지독한 사리가 들끓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냉정한 사령관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맹수였다. 켈렌은 단검을 빼앗아 바닥에 내던지고 베리드 백작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오만한 백작은 피를 토하며 대리석 바닥에 쓰러졌다. 켈렌은 즉시 엘라라의 앞을 막아서며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했다. 이 모든 광경을 옥좌에서 지켜본 황제는
분노로 얼굴이 붉게 타올랐다. 그는 자신의 면전에서 벌어진 반역자의 발악과 살인미수 시도에 경노했다. 황제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여봐라, 저 반역자 베리드 백작을 당장 끌어내라. 황제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베리드 가문은 오늘부로 제국에서 제명한다. 그의 모든 자기와 영지 재산을 몰수하고 본인은 물론 그의 직계 가문 전체를 반역죄로 다스려 참수형에 처한다. 또한 그에게 동조했던 모든 자들을 색출하여 엄벌에 처할 것이다. 근위병들이 달려들어 여전히 저주를 퍼붓는 베리드 백작을 개처럼 끌고 나갔다. 그의 정치적 동맹들은 잿빛이 된 얼굴로 바닥에 엎드렸다. 정의는 실현되었다. 알현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켈렌은 여전히 엘라라를 자신의 뒤에 숨긴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황제는 그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는 북부의 사령관이 한 여자를 지키기 위해 보여준 그 본능적인 움직임의 의미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그리고 그 여자가 제국을 구한 공로가 얼마나 큰지도. 아르젠 공작과 공작 부인. 황제가 한결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의 공로가 크다. 북부는 물론 제국 전체가 그대들에게 큰 빚을 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적어도 첫 번째 전쟁은. 황제의 심판이 내려진 알현실은 얼어붙었던 공기가 깨지듯 소란스러워졌다. 베리드 백작과 그의 동맹들이 굴욕적으로 끌려나가는 동안 귀족들은 공포와 경외심이 뒤섞인 눈으로 방 한가운데 서 있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켈렌은 여전히 엘라라를 자신의 등 뒤에 반쯤 숨긴 채 그녀를 위협할지 모르는 사방을 경계하고 있었다. 그의 보호적인 자세는 그 어떤 웅변보다도 두 사람의 관계 변화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감시자나 적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방패였다. 황제는 옥좌에서 천천히 내려왔다. 그는 제국의 가장 위험한 내부의 적을 제거한 두 영웅 앞에 섰다. 아르젠 공작. 황제가 말했다. 그대는 북부의 방패로서 그대의 임무를 완수했을 뿐만 아니라 제국의 심장을 구했네. 그대의 공을 치하하네. 그리고 황제의 시선은 켈렌의 등 뒤에 서 있는 엘라라에게로 향했다. 그는 켈렌에게 한 걸음 비켜서라는 눈짓을 보냈다. 켈렌은 잠시 망설였지만 엘라라가 그의 팔을 가볍게 쥐는 것을 느끼고는 천천히 그녀의 앞을 열어주었다. 엘라라는 황제 앞에 당당히 섰다. 그녀의 드레스는 아버지와의 사투 중에 조금 찢어져 있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귀족 영예보다도 위엄 있어 보였다. 그리고 공작 부인. 황제의 목소리에는 드물게도 감탄이 서려 있었다. 그대의 통찰력과 전략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저 교활한 뱀에 독리에 물려 제국 전체를 잃을 뻔했네. 그대의 용기와 지혜는 제국 기사단의 그 어떤 검보다도 날카롭고 강했소. 황제는 시종이 들고 온 화려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제국 최고 훈장인 황제의 별, 임페리알리스 스텔라, 이 빛나고 있었다. 제국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이 훈장을 수여하노라. 황제가 직접 그녀의 목에 훈장을 걸어주었다. 그대는 더 이상 베리드의 딸이 아니라 제국을 구한 영웅 전략의 공작 부인 엘라라 아르젠이다. 알현실의 모든 귀족들이 충격과 감탄 속에서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했다. 엘라라는 자신이 이 세계에 떨어진 순간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서 느꼈던 절망을 떠올렸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이제 그녀는 단순히 살아남은 것을 넘어 이 세계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었다. 그날 이후 수도는 거대한 폭풍에 휩싸였다. 베리드 백작의 숙청은 제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정화 작업으로 이어졌다. 수십 년간 제국의 행정과 재정을 좀먹고 있던 부패한 귀족들과 관리들이 줄줄이 끌려 나왔다. 그리고 그 모든 숙청 작업의 중심에는 켈렌과 엘라라가 있었다.
켈레는 군부 내의 배신자들을 가차없이 척결했고, 엘라라는 원작 소설에서 읽었던 지식과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으로 베리드에 숨겨진 자금줄과 인맥을 모조리 찾아냈다. 그들은 수도의 아르젠 저택에서 밤낮 없이 함께 일했다. 저택의 서재는 북부의 작전실처럼 변했다. 두꺼운 회계 장부와 귀족 가문의 족보, 그리고 제국의 지도가 테이블을 가득 메웠다. 이 가문은 베리드에게 막대한 빚을 졌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포섭해야 할 대상입니다. 엘라라가 붉은 잉크로 가문의 문장에 동그라미를 치며 말했다. 하지만 이 자는 다릅니다. 그는 베리드의 신념을 따르는 자입니다. 제거해야 합니다. 켈레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녀가 촛불 아래에서 복잡한 숫자들을 꿰뚫어 보고 거대한 정치판의 흐름을 읽어내는 모습은 그 어떤 전투 지휘관보다도 치열하고 아름다웠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은 이미 오래전에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가진 지식의 근원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것이 신의 계시이든 악마의 속삭임이든 이제 상관없었다. 그녀는 그의 여자였고 그의 유일한 파트너였다. 어느 늦은 밤 경무에 지친 엘라라가 서재의 소파에서 잠든 것을 발견했다. 켈레는 조용히 다가가 자신의 두꺼운 군용 외투를 그녀에게 덮어주었다. 그는 잠든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창백한 뺨, 굳게 닫힌 입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쓸었다. 그녀는 그가 상상했던 그 어떤 여인과도 달랐다. 그녀는 연약하지도 순종적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와 동등한 전사였고 그가 평생을 찾아 헤맨 유일한 이해자였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차가운 사령관의 입맞춤이 아닌 한 남자의 서툰 애정 표현이었다. 몇 주 후 수도의 혼란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두 사람은 북부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황제는 그들에게 수도에 남아 내각의 중심이 되어달라고 간청했지만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저었다. 그들의 자리는 화려하지만 음모가 가득한 수도가 아니었다. 그들의 심장은 이미 혹독하지만 정직한 땅 북부에 속해 있었다. 그들의 귀환은 수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등장만큼이나 조용했지만 그 누구도 감히 그들의 행렬을 가로막지 못했다. 아르젠티스 요새로 돌아오는 길은 처음 그녀가 끌려오던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마차 안에는 더 이상 살얼음 같은 침묵이 흐르지 않았다. 북부의 봄은 짧습니다. 엘라라가 창밖에 녹기 시작하는 설원을 보며 말했다. 올해는 감자뿐만 아니라 당이 작물인 메밀을 이중으로 경작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장간의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하얀 늑대들에게서 노획한 무기를 분석해보니 그들의 재련 기술이 생각보다 뛰어났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강철을 만들어야 합니다. 켈레는 그녀의 계획을 진지하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라르스의 정보대를 정식으로 개편하여 수도와 국경 너머의 정보를 동시에 수집하도록 하겠다. 당신의 방식대로.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차가웠지만 그가 그녀를 잡는 손길은 조심스럽고 따뜻하냈다. 북부에 돌아온 것을 환영하오, 나의 공작 부인. 엘라라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세계의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아르젠티스 요새의 성문이 열렸을 때 엘라라를 맞이한 것은 더 이상 경멸과 불신의 눈초리가 아니었다. 요새의 모든 병사들이 훈련장을 가득 메우고 도열해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탄 마차가 성문 안으로 들어서자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검을 뽑아 방패를 내리쳤다. 캉캉캉,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그것은 북부의 군인들이 바치는 최고의 경의이자 그들의 심장 소리였다.
켈렌이 먼저 말에서 내려 그녀를 위해 마차 문을 열었다. 그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에스코트하자 병사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그때 굳은 표정의 노기사 그레고르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엘라라의 앞에 서서 수십 년간 그 누구에게도 굽힌 적 없던 무릎을 꿇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아 자신의 투구에 가져다 대었다. 요새의 모든 병사들의 이름으로, 그리고 북부의 모든 백성들의 이름으로 당신께 감사를 표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에 차 떨리고 있었다. 당신은 우리의 식량을 구했고 우리의 목숨을 구했으며 우리의 명예를 구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남부에서 온 이방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리의 진정한 안주인이시며 우리의 전략의 공작부인 스트라테고 두체스이십니다. 그레고르가 외치자 모든 병사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외쳤다. 전략의 공작부인 엘라라님께 경배를. 그들의 외침은 단순한 충성을 넘어선 숭배에 가까운 열광이었다. 엘라라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한유진으로서도 엘라라로서도 받아본 적 없는 뜨거운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었다. 그녀는 비로소 이 세계에 온전히 속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흐른 늦은 봄 북부에도 짧은 평화가 찾아왔다. 엘라라는 켈렌과 함께 아르젠티스의 가장 높은 성벽 위에 서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백금발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녀는 더 이상 거추장스러운 드레스가 아닌 따뜻하고 실용적인 북부식 가죽 외투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국경 너머 아직 녹지 않은 먼 산의 만년설을 향해 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소? 뒤에서 다가온 켈렌이 그녀를 감싸 안으며 물었다. 그의 단단한 가슴이 그녀의 등에 닿았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곁에 서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턱을 괴고 그녀와 같은 곳을 바라보았다. 겨울은 끝났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엘라라가 낮게 말했다. 베리드 백작은 사라졌지만 제국을 노리는 외부의 적들은 여전합니다. 하얀 늑대들은 잠시 물러났을 뿐이고 동쪽의 제국은 여전히 우리의 철광산을 노리고 있습니다. 알고 있소. 켈렌이 그녀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지. 예전에 나는 이 성벽 위에서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빙하의 전쟁신일 뿐이었소. 외롭고 차갑고 언제나 배신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 그는 그녀의 몸을 돌려 자신을 마주보게 했다. 그의 짙은 남색 눈동자는 더 이상 얼음처럼 차갑지 않았다. 그 안에는 오직 한 사람 엘라라만을 향한 깊고 뜨거운 숭배와 사랑이 타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그가 그녀의 뺨을 감싸 쥐었다. 이제 북부에는 두 개의 심장이 뛰고 있어. 제국의 가장 강한 방패인 나와 그 방패의 두뇌이자 심장인 당신.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당신이 나를 구했고 나의 북부를 구했소, 엘라라. 나의 전략가, 나의 공작부인, 나의 전부. 그는 그녀의 입술에 깊고도 뜨겁게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정략 결혼의 굴욕적인 맹세도 강요된 동맹의 계약도 아니었다. 그것은 얼음과 불이 만나 하나가 되는 영원한 파트너십의 맹세였다. 두 사람은 혹독한 북부의 성벽 위에서 함께 맞이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며 굳건히 서 있었다.